어머니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펠렉스 에세이북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책들은 평생을 들고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인데 제가 100번을 읽고 중학교 3학년의 시각으로 정리를 했어. 이게 글을 하고 이제 이 책들을 가지고 우리 수업에 우리 애들이 이제 읽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철학과 산책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시가 행함은 알매서 온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 사인 있죠? 이게 사인 보셨죠, 어머니? 한번 보세요. 나와 보세요, 어머니. 나와 보세요. 자,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행함은 알면서 온다 이 제 글에 대한 시인데 한번 낭독을 시켜보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딴 사람 시켜야 네. 자, 이거 읽어보실 분 혹시 계세요? 낭독. 예, 어머님. 한번 넣어서 읽어주세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덕에 대한 무지야말로 모든 악한 행위의 원인이라고. 결국 모르기 때문에 불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할 것이다. 올바른가 정의에 대한 보편적 알미 우리를 정의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행함은 알면서 시작된다. 아테네의 혼돈은 무지 때문이었다. 이를 지적한 소크라테스의 통찰력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인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테네의 번영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진정한 알물 세계로 인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며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계속 질문만 해대고 있군요.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답한다. 내 역할은 자네들이 자신의 생각을 낫도록 돕는 것이다. 정신을 탄생시키는 산파인 계지.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았네. 내 어머니는 아낙네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왔던 산파였는데 나는 젊은이들이 생각을 낳는 것을 돕고 있으니 말일세. 자기 배 아파 낳는 자식이 소중하듯 영혼의 배 아파 낳는 생각도 소중한 법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입해준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해서 잉태한 깨달음이기에 너무나 창조적이다. 나는 인문고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아 벅찬 가슴을 누려왔다. 이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기쁨은 2배, 3배,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감히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의의 길에 한 걸음 보탬이 되기를 바라본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오늘 가져갔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학부모님 세미나 할 때, 저 이제 시를 제가 이제 낭독을 부탁드리는데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이 행함은 알면서 온다. 그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는데 어머님들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생각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 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펠렉스가 바꾼다.
자, 저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펠렉스의 생각일기 학습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 노래는 시그인 바이젠이라고 하는 집시의 노래,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노래인데 이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바이올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그러나 정작 사라사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하늘이 내린 천재의 능력을 가진 천재 음악가라고 부르시면 나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 동안 바이올린 현을 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자, 이 사라사테가 정말 바이올린 현을 켜면서 내가 정말 유명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러고 하루에 14시간 동안 37년 동안 그렇게 바이올린 현을 켰겠습니까? 아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공부도 아무리 좋아도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되라고 하지만 그게 재미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게 펠렉스 송입니다. 우리.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무엇인가 그가 그것은 바로 무엇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이 펠렉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고송을 듣고 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펠렉스 수업에 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재밌어요. 그러면 어떠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재밌어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렉스 생각일기 학습 방법인데요. 어머님들, 만류인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턴이 만들었죠. 그러나 만류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 뉴턴의 앞에 있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적인 논리,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 수학적인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러면서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창의성은, 과학적인 사상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창의성이란 이것과 저것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스티브 잡스는 기자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스티브 잡스 선생님, 당신의 그 위대한 창의성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답하기를 기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창의성은 남들이 칭찬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가져와서 내가 새롭게 생각을 열게 하면은 새로움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은 하늘이 내린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군가 하면은 소크라테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소크라테스와 한 끼의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다면 나의 애플 주식 전체를 내어놓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인문 고전을 이야기합니다.
인문 고전을 내가 알게 되면은 애플보다도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나는 나의 동료들을 동기부여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외의 것들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나의 탤런트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는 인문 독서 광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공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리드 대학교의 철학과 중퇴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펠렉스의 학습 방법을 뉴턴이 이야기하는 거인의 3명의 위대한 천재 학습자의 어깨 위에 올라탔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천재 학습자가 누군가 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서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천재 학습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소크라테스의 사유하고 질문하는 펠렉스 학습 방법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펠렉스의 과목들에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습 방법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초서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서하고 반복 초서하고 사이하고 질문하고 창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통독, 정독, 반복 정독, 초서, 반복 초서, 사이하고 질문하고 창조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서는 글을 읽다가 중요한 것들을 풀을 뽑듯이 뽑아내가지고 적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지없이 쓰는 노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노트가 있습니다.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 노트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현들은 자기만의 메모지 스브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브노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 책을 하나 다 읽어야지 하고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10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쉬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또 읽기 시작해요. 10페이지. 또 읽기 시작하면 10페이지. 그러면 앞에만 계속해서 1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 정석을 보면은 집 한 번씩 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있으면 제목이 있죠. 목차가 있죠.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저자가 제목을 했을까? 목차는 연결을 하고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쭉 훑어보면 한 20%가 이해되죠. 자, 대충 썸머리 됐어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 초소합니다. 초소라는 게 뭐냐면 10페이지를 읽으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페이지를 읽으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순간에 내 머리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빼마라, 붙여, 이어붙여, 어떻게 해?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그것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몇 분 하는가 하면 100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100번.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독서법인데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 책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발췌 독서를 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자기하고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천재 초서법이에요. 저는 제 전공이 경영학인데 대학교 3년 동안에 경영학 전체를 서브노트를 한 거예요. 여기서 경영학 전공자가 계시겠지만 경영학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한 20개 됩니다.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그죠? 조직 행동론. 자,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경영학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경제학도 정리를 해야 돼요. 경영학 공부하려고 하면은 미시글시, 교수경시, 화폐금융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계학 정리하고 관리에게, 세무에게, 재무에게 세법까지 정리합니다. 그게
대학 노트로 15권이 있는데 그 3년 동안 정리했으니까 서브노트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또 읽으면서 또 붙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생각을 열려고 하면은 제가 사유하고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사유하고 질문하려고 하면은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반찬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받아들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한테 발표를 시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지식이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초수법이에요. 자, 펠렉스에서 오는 아이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동영상을 보고 개념을 듣고 자기가 직접 P노트, 펠렉스 노트로 정리를 해요. 무슨 알겠습니까? 정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원에 와서 두 번째는 서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인데 이 사람의 학습 방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자,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를 한 것을 내가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설명이 안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제임스 밀인데 이 제임스 밀도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존 스튜어트 밀을 굉장히 유명한 학자를 만들고 싶어서 8살 때부터 플라톤의 저서들을 인문고전을 읽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히는가 하면은 밤에 존 스튜어트 밀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쭉 읽고 자기가 서브노트를 합니다. 자, 서브노트를 해서 아침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럼 설명을 하다 설명이 안 되죠. 막히죠. 다시 와서 서브노트를 또 해요.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브노트 한 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존 스튜어트 밀이 9남매의 장남인데 8명의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이거고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시카고 플랜의 핵심이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카고 유니버시티의 흑히슨 총장이 존 스튜어트 밀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지식을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조습 방법을 가져와서 존 스튜어트 밀의 조습 방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펠렉스 수학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동영상을 들었죠. 개념을 자기가 피노트 했죠.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역으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히죠. 그러면 듣고 있던 친구들이 다시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막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인문고전도 이 인문고전 아까 100번 동안 읽고 서브노트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애들이 100번 동안 읽고 서브노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앱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들어요. 5분, 6분짜리 앱을 들으면 반복이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각도를 틀리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5, 6분 동안 들으면 4, 5분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몇 번 들으면 몇십 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발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에 있는 인문고전이 모든 것들이 추상화로 됐습니다. 그 추상화를 가지고 생각 열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사유하고 질문하는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결국은 뭐예요? 글쓰기를 해서 마이 인문아트 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책은 플라토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책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 자기만의 해석한 플라톤의 국가론이 생겨난다. 그 친구가 김철수면은 김철수의 플라톤의 국가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는 게 펠렉스의 생각 열기 학습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아테네의 젊은이들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아니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이기에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않고 질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삼파의 구실을 알 뿐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어머님들 자식들을 놓으셨죠, 그죠? 배 아파 놓은 자식이 내한테 애틋하듯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애틋한 거예요. 남들이 집어해주면은 그 지식은 내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책은 플라톤이 해석한 거고 그 플라톤이 해석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어가지고 외우는 게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가정을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저는 뉴턴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는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의 경험적인 학습 방법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추상화를 통한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글을 읽으면은 그 글이 머릿속에 텍스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스키마로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장면을 보면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도 보세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 일록을 쫙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기억하고 일주일에 기억하라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강렬한 흑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생각을 여는 학문이고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A, B는 뭐예요? 같죠. 굉장히 쉬운 방정식이죠. 자, 이 논리를 누가 이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꿨는가 하면은 백인이 피부색이 검었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만든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흑인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논리로 백인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백인과 흑인은 동일하다. 그래서 흑인은 해방돼야 된다. 이것이 1861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의 세상을 마주치는데 하나는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손때가 묻은 문명이 그것이다. 자연은 아름다운 수학으로 이해를 하고 손때가 묻은 문명은 묵직한 철학으로 진리에 접근한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수학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수학인데 이 수학을 1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3개월 수능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추상화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어머님들